2022년 드림플러스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 기획한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오늘 정말 유난히 질문이 많은 느낌이에요. 준비되셨어요? 예. 발표하시고 앞에 세 분은 되게 오래 기다리신 느낌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명으로 대부분 익명을 주셨는데, 자, ESG 명료한 평가 점수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거 너무 브로드하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바로 앞에 계신 이덕준 대표님,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가지고, 예, 네, 아까 패션 그거 말고, 네,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질문이라서 제가. ESG 평가 점수 기준에 대해서요. 이거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ESG 평가 잘 모릅니다. 자, 다른 평가로 가려면 이현표 대표님, 예, 이현표 대표님. 명료한 평가 점수는 사실 공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공개가 어렵죠? 왜냐하면 누구나 이 평가를 하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알면은 좀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일단 평가 시장에서는 평가에 대한 어떤 방법은 얘기하지만 그 평가에 대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는 공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한 점수 기준을 공개한다? 이거는 좀 모호하긴 하겠지만 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평가받는 입장에서 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 김정태 대표님 해주실 말씀 있으시죠? 네, 저는 적극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면 사실 그 맞춰서 하니까. 그래도 뭐 조금 분위기를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공개된 부분들이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은 뭐 명확하게 기준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소셜 쪽으로 가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소셜은 도대체 뭔가? 뭐 거버넌스 하면 여성 리더십에 여성 뭐 인원이 얼마나 되나 아마 이런 거 질문하는데, 그러면 소셜 쪽은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예시를 좀 드려드리면 그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상장 기업은 그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 기업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카운트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비중이 한 20%, 25%가 될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자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 어떠한 특정한 산업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곳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아마 조금 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놀랍게도 그렇게 투자자만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시민사회 비정부에서도 보는 내용들을 평가사가 주시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보태면은 지금 이제 벤처 투자 섹터에서 ESG를 도입하는 이제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한국 벤처 투자 있잖아요. 모태펀드. 네네. 모태펀드에서 지금 그 도입하려고 하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ESG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요.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각 뭐 환경 영역, 뭐 소셜 영역, 거버넌스 영역 이렇게 항목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그리고 운용사 그 ESG 펀드 운용사에게 또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 플렉시빌리티도 주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ESG 펀드를 운용하는 그 전체적인 체크리스트가 있고, 거기에서 또 운용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서 아마 한마디로 이제 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은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항목에 이제 어떤 기본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패스.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100점이면 어떤 분야에서 꼭 100점 맞을 필요는 없고, 뭐 기본 뭐 60점은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으면은 이제 운전면허 시험이 생각나네요. 약간 그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한국 벤처 투자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한국 벤처 투자도 현재는 모든 그 ESG 체크리스트를 모든 한국 벤처 투자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펀드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ESG 펀드라는 걸 조그만 이제 그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실험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좀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러니까 ESG 펀드를 안 받으시면 관계는 없어요. 이거 높게 받을 필요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ESG 벤처 투자 그 모태펀드의 운용 현재 방향이고요. 근데 이제 각 운용사마다 뭐 저희나 또 이제 조금 더
그 임팩트 투자나 또 그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는 또 다른 기준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 이런 이렇게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익명으로 온 것 중에 보니까 벤처 심사 시 ESG 체크리스트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론을 내리자면 각 펀드들마다 그 체크리스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체크리스트 이제 공통된 거는 이제 있고요. 공통된 거는 주어지고 조금씩 이제 조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살펴볼 필요는 있고 거기서 그래서 일정 점수, 기본 점수 이상은 이제 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게 사실은 그 체크리스트가 이제 우리가 ESG를 볼 때 저희는 두 가지 인데, 하나는 준법 사항으로서의 체크리스트죠. 지금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해왔던 컴플라이언스 영역의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냥 우리가 보통 지금도 벤처 투자할 때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있거든요.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조금 ESG 요소가 더 들어간다라고 저는 그냥 하고, 거기에 이제 준수 사항으로서 이제 지켜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하면서도 이제 했던 거는 이제 준수 사항 말고 사업의 기회로서의 ESG 영역, 이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오퍼튜니티로서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후 문제가 점점 부각이 되니까 이 문제를 푸는 쪽에, 그리고 이제 뭐 텍사노미도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 자꾸 투자하려고 하는 펀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쪽에 문제를 풀면 앞으로 조금 더 유능하지 않을까. 아까 패션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패션의 공급망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쪽에 스타트업이 어떤 문제를 푼다면 앞으로 대기업의 투자를 받거나 협력의 요청을 받거나 인수의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기회로서의 ESG와 지금 준법 사항으로서 ESG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패션 산업의 공급망 전환에 대한 전망까지도 조금 짚어주시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익명이긴 하지만 좀 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재료나 재고가 필요 없는 IT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에서의 ESG 기준이 많이 다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는 S와 G가 주가 될 듯한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거 누가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정태 대표님. 네. 스타트업의 ESG는 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언급하신 대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고, 하지만 고객이 아마 B2C라고 한다면 뭐 너무나 명확하게 개인정보,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애를 쓰는가. 그리고 아까 비장애인도 얘기하셨지만 장애인 접근성이라든지 웹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결제나 구매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 있는 분들을 뭐 청각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어떻게 뭐 접근하고 있나 생각만 하셔도요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뭐 재고가 없다, 물리적인 재료가 없다라고 해서 약해지기보다는 아마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잘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을 보시고 저는 벤치마킹 하시면 빠르게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 플랫폼 하면은 개인정보 관리가 또 한 축으로 생각이 들기는 해요. 조선희 변호사님도 계시기는 한데 저희가 자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들에는. 네, 그렇죠. 그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 온라인과 관련돼 가지고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에서는 그 개인정보 관련돼서,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저침, 그리고 이용 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법률 자문 수요가 있고요. 그 수요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S 부분, ESG의 S 부분을 맞추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멀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ESG가 아주 동떨어진 게 아니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직 세팅부터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ESG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아직까지 없지 않나요? 있나요? 이현표 대표님? 아직까지 막 구체적으로 저 소프트웨어가 전 본 적은 아직 없고요. 보통 대기업 내부적으로는 이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한
그 자체 시스템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공시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수집해야 될 데이터들이 좀 계속 지금 변화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보려고 하는 평가사들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공개해야 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부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ESG를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관리 툴이 있다라고는 명확하게 좀 상용된 프로그램을 못 봤습니다. 네. 이덕준 네, 대표님. ESG는 워낙 뭐 범위가 넓으니까 이거 전체를 이 소프트웨어 하나 있으면 우리가 관리가 다 가능해 이렇게 있으면 너무 편리하고 좀 좋을 텐데 이런 데 대한 이제 니드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탄소 부분에 딱 국한해서 보실 때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공급망을 이제 우리 아리언드레드도 있다시피 그 스콥 3까지 이제 공급망까지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해외는 이미 스타트업 중에 그 대기업의 그 공급망의 그 에미션을 다 평가하고 측정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래서 왜냐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에미션 제로로 가야 되고 싶거든요. 아리100를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면은 이 공급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관리해주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벌써 있고요. 그 매니지먼트 해주는 게 있고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약간 소셜적으로 보면 그 동남아 중국에서 아까 패션 같은 거 이제 관련되는 건데 이게 우리 브랜드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그 많이 이제 OEM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 공장은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공장의 S적인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니? 이거가 이제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차도 많이 생기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방법을 리얼타임으로 바꿔서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과 공장과 그 기업주 간의 커뮤니케이션 툴을 만든 그 마이크로 베네피션은 해외에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레이버의 안전이라든가 레이버의 조건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줘서 결과적으로는 그 브랜드는 뭐 미국에 있는 브랜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나이키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하는 각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소위 ESG적인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쪽으로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ESG라는 걸 전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그 통합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아직은 저는 못 봤고 그 산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체적인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그 세그멘테이션된 영역별로 이렇게 좀 느껴지긴 하네요. 그 해외 사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 질문 중에 보니까 미국, 영국 등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제 ESG 사례가 궁금합니다. 미국 사례 하나 지금 이덕준 대표님이 풀어주셨고 김정태 대표님이 하나 풀어주실 수 있을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너무 기억에 남았다 최근에. 네, 해외 쪽 사례 말씀인가요? 네. 올버즈라고 제가 요거는 지금 신고 왔는데요. 올버즈가 네, 이덕준 대표님도 지금 올버즈. 더 저거보다 신상인 것 같은데. 네, 저 오늘 네. 세미나만 아니면 올버즈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 올버즈는 세계 최초로 지속 가능 IPO 상장을 한 회사인데요. 이 올버즈가 지향하고 있는 굉장히 요소들을 한번 웹사이트나 기사를 보시면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정말 물론 이제 상장 회사니까 스타트업을 넘어간 유니콘 기업인데 이런 회사가 할 수 있는 ESG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저는 좀 보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그 올버즈가 대단한 거는 제품과 뭐 이런 소재 재료 부분에 당연히 친환경성이나 이런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업계가 같이 동참해야지만이 사실 표준이 되잖아요. 그냥 우리만 잘하면 단가는 높아지고 소비자가 결국 선택하지 않으면 뭐 회사가 망하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버즈와 같은 회사 뭐 파타고니아도 비슷한데요. 자기들이 애써서 준비한 내용들을 자꾸 공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ESG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생태계 리더십으로 간주가 되고요.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투자자나 큰 틀에서 보면 산업을 리드하는 거라는 기업 가치 평가로 갈 확률이 높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요거를 ESG의 생태계 리더십, 산업의 thought 리더십을 만드는 회사다.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최근에 이몬 시나드가 4조를 아예 다 기부를 함으로써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하는 정말 아까 그 리더십 관련해서는 좀 선두적인 뭔가를 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그 세미나의 주제가 또 유니콘 기업으로 가기 위한 ESG 가이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주셨습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전환되는 단계의 스타트업들의 경우 간혹 법적, 제도적인 부분에서 창업 초기에 챙겼어야 하는 부분을 놓쳐서 뒤늦게 챙기느라 애를 먹는 경우가 있을 듯합니다.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이번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게 아기 유니콘 선정되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요청받는 것 중에 하나가 리포트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ESG 경영과 관련된.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를 받는 회사들도 그렇고 요거 관련해서 누가 이야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조 변호사님. 네, 법적 제도적이어서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ESG에서 그 G 부분은 사실 그 기존의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준법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법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나라 같이 법률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법률만 따졌을 때 거의 1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거의 대부분이 법률로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법률만 잘 지키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해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거 관련해서 초기 창업 기업의 같은 경우는 그 초기 창업할 당시에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창업자들 간에 그 초기 창업자들 간의 그 주식 관계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 부분을 약간 구두로만 얘기를 하신다든지 너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초기 창업할 때 그 대표이사한테 주식을 몰아주는 게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거의 7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해줘야지만 후속 투자를 받기 쉽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자들 간에 누구는 좀 약간 그러니까 양보를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네가 다 갖는 것처럼 해라고 하면서 이게 창업자 간의 구두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관계로 계속 후속 투자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IPO까지 진행이 됐을 때 IPO를 뭐 앞두고 있을 때 이때 다른 이제 창업자가 이제 자기의 권한을 행사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투자 계약서를 보면은 진술과 보장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의 그 주식 관계에 대해서 그 진술하고 보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내 주식 70%예요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속 투자부터 투자자들이 약간 뭐 정말 나아가면 뭐 풋옵션을 행사해서 내 주식 다 사가라 다시 사가라 막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경우고 그래서 이 그 초기 창업 단계에서 이 주주들의 초기 창업자들 간의 주식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주관계약서를 그러니까 잘 체결을 해 두시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헤어질 때를 생각해라. 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희가 또 주주간 계약서는 세미나에서도 많이 다뤘어가지고 지금 이게 보면 ESG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뭐 리포트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팁을 알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일부는 많이 해답을 얻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료 어떻게 공유 받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저희 세 분의 연사분은 자료 공유를 해주실 예정이라서 이메일 신청을 따로 해주시면 드림플러스에서 자료 제공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분 연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남은 세미나는 다음 달 저희가 셋째 주 수요일에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마도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